검찰에 체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오늘 2차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제주 경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얻고 선두를 지킨 가운데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는 고발 사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해 그 추이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되 결혼식 참석 인원을 199명까지 허용하는 등 일부 방역 조처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천절 연휴 제주에만 15만 명이 찾을 것이라는 예상에 연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한때 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2일 토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밤늦게 구치소에 수감됐던 유 전 본부장은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와서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은 오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입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체포된 유 전 본부장은 어젯밤 9시까지 1차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과 수익 배분 구조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또 사업 수익금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설립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원홀딩스는 의혹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 남욱 변호사의 지인인 정모 변호사가 세운 회사로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모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캐물었습니다. 녹취록엔 정관계를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의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익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핵심 관계자 8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경찰의 출국 금지 대상은 모두 8명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이한석 현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관련자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관련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50억을 근거도 없이 정성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지급한 그 배경과 대가성에 대한 수사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성남개발공사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될 부분이지 신속하게 좀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하게 됩니다. 수사 역량도 강화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담 수사팀 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올리고 인력도 38명에서 62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어제부터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 이한성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라며 경찰에 넘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의해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와 대상자가 크게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두 기관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한편 어제 상임위 국감장에서는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과 게시물 부착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각 상임위의 국감이 한때 중단되는 파행도 있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팻말을 국민의힘이 상임위장마다 내걸자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여당에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건지. 하루 종일 한다면 그럼 밖에 나가서 하시든지.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인 국감. 급기야 모든 상임위장에서 한때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감사가 재개는 됐지만 정무위는 대장동 의혹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고성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핵심 설계자 유동규 증인을 불러서 확인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게 정치 공세입니까? 화천대유로 돈을 받은 사람 불러야죠. 왜 그걸 안 부르고 소설 쓴 사람들만 잔뜩 부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박상도를 불러주세요. 행안위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각각 대장동 의혹, 고발사주 의혹으로 나란히 소환됐습니다.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누가 설계했느냐. 행정안전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렇게 강변했는데 거꾸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임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위는 대장동 의혹과 연관이 없었지만 위원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동안 아빠 찬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엄격했던 곽상도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자꾸 일부 의원만 타겟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50억이 보이는 게 아니고 4천억이 보입니다. 4천억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 들어가며 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는 차단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전 참여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사건 판결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무죄 취집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감장에 나온 야당 의원들은 당시 대법관들의 합의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며 재판연구관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퇴직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주도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 판결 전후에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4번을 만났다? 왜 만났겠어요? 이재명 구명 활동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 대장동 개발에 이제 화천대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김만배 씨는 이 지사 사건의 사실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 여당 측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는 무관하다며 비약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재명을 구명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나 대장동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합의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 조직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개가 분쟁의 종국적 효력에 논쟁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그 재판연구원의 보고서는 대법관님들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그야말로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 행정처도 만들지 않는 문건을 검찰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는 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원 법원 행정처장은 해당 문건은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속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주 지역 경선에서도 과반을 얻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선거인단 6만여 명의 부산, 울산, 경남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손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제주 경선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6.7%를 얻으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공세가 집중됐지만 득표율은 지난주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35.7% 득표에 그쳤습니다. 흠이 많은 후보는 불안하다고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불안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무엇이 불안한지 압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압니다. 두 후보의 누적 득표 격차는 12만여 표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오늘 부산, 울산, 경남, 내일은 인천과 2차 선거인단까지 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58만여 명의 표심이 확인되면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지만 대장동 의혹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변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체포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선 자신의 책임을 다시 얘기했지만 관리자로서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모르는 일이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대장동 의혹이 천재일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TV 토론에서 맞섰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내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인데 곽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후보가 먼저 공세를 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막말 발언으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겨냥했습니다. 전형적인 구태 정치 때문에 당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초유의 참패와 또 후보들의 그 유세 지원 거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보수 괴멸하는데 앞장선 선봉장을 했고. 홍준표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을 고리로 반격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지금은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손중성 검사하고 문제가 됐어요. 윤석열과 손중성은 이거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경제 정치의 공동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윤 후보와의 관계를 따져 묻는 질문도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만배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 2005년부터 한 11, 2년 사이까지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 부친 네. 후보님 부친 집 좀 사주라 이런 부탁한 적 정말 그런 없습니까? 거 한 적 없고요.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논란인 곽상도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선 자진 사퇴가 낫다는 홍 후보를 제외하고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민주당이 먼저 제출하면서 선제적 조치를 놓친 국민의힘에선 지도부 간 갈등도 생긴 상황인데 곽상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에 누가 되지 않는 판단을 할 것으로 들었다고 전해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 나가 연설했다는 발언과 파이시티 사업은 자신의 재임 시기에 인허가 한 게 아니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지금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충청도에 10에서 40,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뒤섞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까지 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남부 내륙과 일부 해안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지금 안개 분포도를 보시면 합천과 해남 등지는 10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현재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비구름과 안개가 걷히면서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와 대구, 진주, 창원이 29도로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쾌청하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비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아파트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옥상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빗길을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커다란 물체가 날아듭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비바람에 옥상 구조물이 부서져 달리는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30살 이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옥상에 있던 뭔가 천장재 같은 게 바람에 이제 날라온 거거든요. 네. 제가 지나가는 길에 그냥 퍽 하고 떨어졌는데 차는 완전히 다 망가지고 있는데. 부서진 벽돌이 도로 위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몰아치는 강풍에 한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구청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밤 10시쯤엔 강풍으로 한 건물 지붕이 종이처럼 뜯겨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면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는 등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돌풍과 함께 내린 비로 수도권과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평택 등 일부 지역에선 한때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서울에서만 강풍과 폭우 피해가 11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486명이었습니다. 오늘도 2,000명대 중반을 넘나드는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는데요. 꺾이지 않는 확산세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접종 혜택은 확대됐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최근 한 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전주에 비해 증가세입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연장됐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면서 접종 혜택은 일부 확대됐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종전엔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 100명을 포함하면 최대 1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집니다. 돌잔치 참석 인원도 3단계에서는 16명, 4단계는 4명까지 가능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 혜택이 주어질 걸로 예상됐던 사적 모임 인원수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자칫 유행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해 재택치료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종전의 소아 청소년과 1인 가구 등에서 성인 경증 환자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확진자의 입원 기간이 기존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되고 환자를 분류하는 기준도 백신 접종 완료와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개천절 연휴에 이어서 일주일 뒤 한글날 연휴까지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전국 관광지마다 방역에 비상입니다. 이번 개천절 연휴에만 제주에 15만 명이 찾을 것이란 예상에 당국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새파란 가을 하늘 아래 은빛 억새가 출렁이는 산자락. 관광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집니다. 관광객들은 억새의 물결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즐깁니다.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마스크 꼭 쓰고 그리고 야외 위주로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여행할 계획이에요. 이번 개천절 연휴에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 관광객은 15만 명. 일주일 뒤 시작되는 한글날 대체 연휴 기간에도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급 호텔의 경우 방역 수칙상 전체 객실의 75%까지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두 차례 연휴 기간 만실 상태이고 골프장 역시 예약이 끝났습니다. 렌터카 예약률도 80%에 이릅니다. 지난달 제주 확진자의 44%가 관광객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제주도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또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발열 확인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도외 관광객들도 오실 거고 도민들도 우리 외부 타 지역으로 나갈 계획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든지 예방접종 참여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 특히 연휴 기간 증상이 나타난 관광객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4개 선별 진료소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정맥 혈전 색전증을 포함시키라고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간으로 1일 권고했습니다. 이는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위원회가 미국 존슨앤존슨이 제조한 얀센의 코로나19 백신과 정맥 혈전 색전증의 드문 사례 간의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제품 정보에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을 빈도가 알려지지 않은 이상 반응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측에 구체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여러 차례 대화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한 남북 통신선 복원 의사와 관련한 질문에 먼저 할 얘기가 있다며 내놓은 답변입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모든 범위의 문제를 놓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ve made specific proposals for discussion with the North Koreans, but have not received a response to date. So in our outreach from the United States, and we remain prepared to discuss the full range of issues. 젠 사키 대변인은 반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백악관 직접 평가는 자제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알고 있고 발사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미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성명을 냈다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통신선 복원 등에 따른 남북 간 추가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지지와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로 소집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공동성명 채택 없이 1시간가량 논의 끝에 산회했습니다. 회의에선 상임이사국 프랑스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심각하다며 성명 채택을 요구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분석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또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증강 계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신무기 개발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이유.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처음 등장한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1, 2단 분리형 구조에 조종 날개도 더 달아 사거리를 최대 600km까지 늘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종 날개로 기동 성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추진 로켓을 장착을 해서 빠른 속도로 요격하고자 할 목표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항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정상회담 언급 담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통신선 복원 연설에 이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그야말로 강경책과 유화책이 번갈아 나오는 상황. 자신들의 군사 행동을 도발로 보지 말라는 이른바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위력을 가져야 협상에서도 제대로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전에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조건을 들어준다면 그때는 생각해보고 나오겠다는 건 조건 본 거죠. 정의용 외교장관은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재 완화 검토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계속 설득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인센티브로 협의를 해보자 하는 거죠. 북한은 아직 우리 측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과를 보고 북한이 통신선 복원을 최종 결정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 상륙작전을 단행했던 경북 포항에서 처음으로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뜻의 피스메이커라는 작전명으로 우리 군의 대규모 합동 상륙작전이 펼쳐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 주위로 이지스함과 SLBM 탑재 잠수함 등 최신의 함정들이 제대를 이뤘습니다. 명령한다. 현시간부로 피스메이커 작전을 시행한다. 조기 경보기와 해상 초계기가 하늘과 바다를 감시하고 정보현으로 진입하겠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공군 주력 KF-16 등으로 이루어진 전투기 편대가 먼저 타격에 나섭니다. 해상에선 해병 상륙 장갑차와 공기 부양정이 거센 파도를 뚫고 돌격합니다. 육군 공격 헬기 아파치가 공중 엄호하고 블랙호크와 수리온 등 기동 헬기는 적의 증원 부대를 차단합니다. 해병들이 태극기를 내걸면서 상륙 작전은 완료됐습니다. 강한 힘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해병대를 우리 국군을 믿어주십시오.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합동 상륙 작전이 펼쳐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강한 국군의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술로 만든 기동 헬기 마리논을 타고 마라도함에 내렸고,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했던 해병 1기 이봉시 공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 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의 헌신이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끌어올렸다며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개천절 연휴 기간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쭉 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영향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매우 혼잡한 수준의 정체가 예상됩니다. 한편 수도권 제일순환선 장수나들목과 시흥나들목 구간에선 포장 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진행되고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가 해당됩니다. 전면 차단되는 만큼 다른 나들목으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경부선은 부산 쪽으로 이제 남사 주변에서 교통량 모이기 시작하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이 시각 서울 요금소부터 옥산 분기점까지는 1시간 15분이면 충분하겠고요.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는 외곽 쪽으로 역시나 초이 구간 정체 시작되면서 초월터널 부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정오 무렵이 되면 동수원이나 여주 주변 특히 혼잡하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지난밤 사이 수도권 지역에는 돌풍이 몰아치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요란스런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쾌청하겠지만 대출 공휴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지금은 충청도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충청도에 10에서 30,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는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안개 분포도를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남부 내륙 지역은 안개가 자욱한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가 남아 있겠습니다. 오늘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5도, 부산이 19.6도로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이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경찰에 검찰의 체포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밤늦게 구치소에 수감됐던 유 전 본부장은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와서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 전 본부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은 오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입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체포된 유 전 본부장은 어젯밤 9시까지 1차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과 수익 배분 구조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또 사업 수익금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설립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원홀딩스는 의혹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 남욱 변호사의 지인인 정모 변호사가 세운 회사로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모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캐물었습니다. 녹취록엔 정관계를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의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익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다음 달 초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시작하겠다. 정부가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며 위드 코로나 전환이 공식화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의료 체계를 손보고 지금의 거리두기 대신 새로운 방역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제 감소하는 그런 이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거의 독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일상적인 방역 의료 대응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어떤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80% 이상이고 중환자 수 300명 미만, 월 치명률이 0.2%대 미만으로 떨어지면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은 확진자 수에 걸맞지 않은 강력한 거리두기와 매일 집계하는 확진자 수 발표를 중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등 다양한 사회적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얼마나 잘 공부를 하는지, 노인과 장애인들은 얼마나 잘 돌봄을 받는지,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지 이런 것들이 방역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여유 있는 의료 역량의 확보를 꼽았습니다. 의료 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간을 단축하면서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고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드는 입원 치료를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재택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만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형태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체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중요하고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접종 완료자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대규모 행사 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이 금지되는 밤 10시 이후부터 도심 공원에 술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흥가 근처 공원은 자정까지 거대한 술집이 될 정도로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입니다. 영업이 금지되는 밤 10시가 되기 직전 술집마다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밤 10시가 지나자 사람들이 3355 근처 광장으로 몰려듭니다. 주말에 한 30, 40씩 와서요. 10시 이후에요? 네. 주말에 저희가 저번에는 추석 때는 하루 동안 한 100바트씩 와줬어요. 그 자리에다 한 30개씩 가요. 지금 시간은 밤 11시 52분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남 분수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아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창원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3단계. 야외에서도 다른 일행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힘들면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른 호수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는 밤에 공원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에서 뭐 제한을 하는 것만이면 능사는 아닙니다. 진짜가 뭐 대량 발생해서 뭐 감염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도 아니라서. 경남 진주시는 모든 공원에서,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서울시는 한강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코로나19 탓에 헌혈이 줄었다는 소식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상황이 계속 나빠지자 이제는 환자 가족들이 직접 혈액을 구하러 다니는 안타까운 일도 많아졌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혈액을 구한다는 온라인 게시글들. 환자인 자기 가족을 콕 찍어 지정 헌혈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처음부터 수혈자를 정하고 하는 지정 헌혈은 원래 희귀혈액형을 위한 제도지만 혈액이 귀한 요즘은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이 급성 백혈병을 앓는 어머니도 온라인에서 호소했습니다. 절박한 거죠.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아무리 알아봐도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SNS를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코로나19 여파로 헌혈 기피가 계속되면서 생긴 풍경입니다. 이쪽에 있는 여기 이쪽 보관 상태는 아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하루에 쓰이는 혈액은 5,000팩 정도. 안정적으로 수급하려면 적어도 닷새치는 갖고 있어야 하는데 추석 연휴 뒤 2.61분까지 떨어졌고 최근 간신히 사나울 분을 채웠습니다. 뭐 한 병원에만 몰려서 혈액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몇 개씩 저희가 정해가지고 지금 출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신 지정 헌혈은 올해 들어 9월까지 9만 건을 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3.7배 급증했습니다. 큰 수술을 앞뒀거나 지속적으로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백혈병 환자 가족들이 직접 혈액을 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결과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정 헌혈은 혈액 공급의 짐을 환자가 지도록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혈액 수급 불균형은 일반적인 헌혈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 위생 문제를 제보한 직원이 어제 기자회견에 나와 자신은 영상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SPC 측은 범죄 행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안양공장의 나머지 4개 공장의 해썹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위생 문제를 촬영해 제보한 A씨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던킨도너츠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자신이 도넛 반죽을 일부러 오염시켰다는 사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환기시설에 맺힌 유증기 방울을 일부러 도넛 반죽 위에 떨어뜨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올라가서 작업하는 자리만 그렇게 긁은 상태고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은 유증기에서 나온 그 기름녹 같은 게 실제로 그 주걱으로 긁은 부분이 아닌 반대쪽에 나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자신이 촬영한 비위생적인 모습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이상 청소를 하지 않았고 우리 회사의 생산 환경이 바뀌고 좋은 도넛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고액 제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측 CCTV와 제보 영상을 비교 분석해 사측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PC 측은 제보자에 대해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진은 던킨도너츠 공장이 비위생적으로 운영됐다는 제보를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한 전직 던킨도너츠 직원은 항상 위생이 불량한 건 아니지만 바빠서 청소를 건너뛸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생산 라인을 세워야 클리닝 타임을 가질 수 있는데 물량이 몰리면 청소 없이 출고부터 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안양 공장 외 전국에 있는 4개의 던킨도너츠 공장에 대해서도 위생과 해썹 점검을 실시한 뒤 어젯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생 불량 등이 확인돼 4개 공장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SPC는 모든 사업장과 생산시설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설비를 더 자주 세척하겠다며 다시 한번 공식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어제 부산에선 한 출소자가 가석방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도주 11시간 만에 붙잡긴 했지만 부실한 전자발찌 관리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용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다가구 주택 입구로 들어갑니다. 1분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도로를 따라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전주교도소에서 특수강도죄로 2년 넘게 복역하다 출소 7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된 40대 이모 씨입니다. 남은 7개월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 했지만 가석방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겁니다. 해당 남성은 이곳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자른 뒤 전자발찌와 절단기를 모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는 건지 입원하는 건지 바로 경찰서도 요청해가지고. 전자발찌를 끊고 택시를 타고 달아났던 이 씨는 도주 11시간여 만에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로부터 이 씨를 넘겨받은 보호관찰소는 도주 이유와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15번째입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까지 저지른 강윤성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업용 절단기로 쉽게 절단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자발찌 재질과 경보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강원도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하순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에 단풍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해발 1708m, 설악산 정상 곳곳에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나무마다 붉은 옷, 노란 옷으로 갈아입고 등산객을 맞이합니다. 정상에서 시작된 단풍은 벌써 산 전체의 20%를 물들였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울긋불긋하게 지금 잘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300고지까지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단풍은 지난해보다 이틀 늦어졌습니다. 설악산 이외 다른 지역 산 정상에서도 이렇게 곳곳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1,400m가 넘는 바랑산도 물감을 풀어놓은 듯 고운 자태를 선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뭔가 좀 갇혀있던 느낌이 좀 이렇게 확 트인 느낌, 가슴이 쫙 아주 그냥 벌어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올해 단풍 절정은 지난해보다 사흘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이달 하순을 전후해 가장 붉게 물들겠고 한라산은 다음 달 초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가 일주일 간격으로 이어져 단풍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대형 버스의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을 금지시키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2달 만에 새로운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9월 수출액이 558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월 수출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넘어서 중소 중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수출액은 558억 3천만 달러입니다.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월 수출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이틀이나 줄었지만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쓴 겁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21억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과 철강, 디스플레이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와 시스템 반도체 같은 유망 신산업의 수출액도 각각 46%와 32% 증가하며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등도 역대 9월 수출액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어떤 소비 시장의 흐름 변화나 이런 것들을 잘 쫓아가고 있고 또 온라인 수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잘 적응돼 가고 있고. 다만 자동차와 조선, 가전, 2차 전지 등은 반도체 수급난과 추석 조업일수 부족 등으로 9월 수출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516억 달러를 기록해 1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3분기부터는 수출 실적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1, 2분기 실적을 뛰어넘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세계 교역량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갖춰지고 있는 만큼 이런 수출 호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금리는 오르고 대출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고공행진을 하던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인데요. 민주당과 정부는 수도권에 10,000 가구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형이 16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6천만 원 내려간 금액입니다. 뜸해졌어요. 지난달하고 또 틀려. 여름 전으로 매매가 됐었어요. 17억까지 된 것도 다 여름 전으로.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 4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0% 정도 줄었습니다. 거래가 뜸해지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폭을 이어가던 수도권 집값 상승률도 주춤해졌습니다. 주택가격 흐름의 선행지표로 보는 매매수급 지수도 오름세를 멈췄습니다. 여전히 지수가 100을 넘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많지만 심리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계대출과 관련된 규제책이 나올 거잖아요. 돈줄을 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한두 주 정도의 변동률로 이제 시장을 안정세로 접어들거나 이렇게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민주당과 정부는 매수 심리를 잡기 위한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대림역과 화곡이동 주민센터 주변 등 노후 주거 지역을 개발해 수도권에 10,000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신속히 완료하고 주민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개발을 위해선 주민 동의 확보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또 다음 주에도 사흘 연휴가 있죠. 대체 공휴일 제도가 확대된 덕분인데요. 하지만 대체 공휴일에 못 쉬는 노동자, 적게 잡아도 455만 명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만 보호하는 노동법 체계 때문인데 이런 노동법 탓에 현장에선 이를 악용한 건수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양대 행사에서 상담사로 일했던 김소연 씨. 지난 5월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일회용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짐 싸 그러면 군말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김 씨와 함께 일한 동료는 모두 50여 명.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이 모두 개인 사업자라며 아예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셨으면 근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건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어요? 보통은 아침 10시까지 들어가서 뭐 출근부 사인을 해요. 퇴근 시간도 저희 마음이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항상 업무일지 써야 되잖아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노동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인정해 김 씨를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례도 들어보셨어요? 5인 미만 쪼개기 사업장? 저하고는 좀 틀린데 호텔이라고는 들었어요. 4호점에서 실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10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24시간 격일제. 이수영 씨도 5달 동안 일했던 호텔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루를 쉬게 해달라고 했다가 잘렸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휴일도 야간 수당도 보장하지 않는 작업 환경에 황당한 해고까지.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5호점까지 있는 이 호텔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각 호텔 지점이 모두 별도의 회사로 등록돼 있는 겁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셨어요? 기본적으로 15명 정도? 단톡에 이미 적어도 한 15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같은 직원이라고 생각이 숙박 대실 상황 카톡에 올리세요 하면은 1호점 숙박 몇, 2호점 숙박 몇. 고용노동청은 이 호텔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법과 꼼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노동청에 고발한 기업체만 100곳에 이릅니다. 해고나 여러 가지 의무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 자유이용권처럼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가운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무려 65%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의 내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귀여학교가 설립됩니다. 내륙의 특징을 살려 내수면어업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은퇴 이후 쏘가리 양식에 뛰어든 61살 박재환 씨. 민물고기를 키우는 것이 생소했지만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양식 관련 교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물 관리하는 것도 모르고 병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술 지원, 기타 교육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귀어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내수면어업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귀어학교가 충북 충주에 설립됩니다. 귀어학교는 전국에서 7번째로 내륙에서는 처음입니다. 2023년 문을 열 예정이며 내수면 어류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내수면 분야에 특성화된 귀어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선업, 양식업, 수산업, 강공업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내수면 귀어학교 설립은 도시 어업인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게 이제 내수면 어업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내수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도시 인근에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내수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국 유일의 내수면 어업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으로 안정적인 귀어인 정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요즘 주인 없이 손님이 알아서 계산을 하는 가게, 이른바 무인 점포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죠. 손님의 양심에 맡기는 건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가게 수만큼 양심을 저버린 좀도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이 가득한 무인 점포. 한 남성이 비닐봉투에 과자를 골라 담아갑니다. 닷새 뒤 같은 가게를 다시 찾아와 이번엔 음료수를 가득 담아갑니다. 하지만 자율 계산대는 매번 그냥 지나칩니다. 이 남성의 절도 행각은 이 가게에서만 보름 동안 10번 반복됐고 모두 2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그냥 돈 물어주는 걸로 해갖고 그냥 가져간 거 물어주는 걸로 해서 그냥 협의해 끝났어요. 최근 무인 점포에서 절도 행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전국의 무인 점포 절도 검거 건수를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2019년에는 17건, 지난해에는 31건을 거쳐 올해는 137건으로 늘었습니다. 절도 발생 빈도가 불과 2년 만에 8배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누적 절도 건수는 1,600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는 무엇보다 범행 현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라온 물건의 일부만 계산하거나 결제하는 신용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렵사리 범인을 잡더라도 피해액이 적은 경우가 많고 범인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아 무조건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2명을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해서 잡았는데 금액들이 큰 것도 아니고 근거를 털한 것도 아니다 보니 경찰은 무인점포에 대한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과자 한 봉지쯤이야 하는 비양심을 막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폐기 처분되는 소방관들의 방화복을 분해하고 세척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50%는 다시 소방관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버려지고 있던 방화복을 새롭게 탄생시킨 한 사회적 기업을 김지연 촬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9 레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저희 119 레오는 실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입었던 방화복을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가방이라든지 팔찌, 액세서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혈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소방 현장에서 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인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것을 인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개인에게 그런 무거운 부담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방을 판매하게 되면은 그 영업이익의 50%를 암투병 하시는 소방관님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2019년도에 김범 소방관님 같은 경우는 승소를 하시면서 실제로 공무상상인 인정받으신 사례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119 레오라는 팀이 없었으면 사실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라든지 우리를 후원해 주신 분들이 정말 틀리지 않았고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같이 일조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또 한 번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제 사실 글로벌화가 되는 것이고 사실 전 세계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소방관이라는 직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에 있는 소방관들까지도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소방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고 사실 한국에서 탄탄하게 잘 다져진다면 다른 해외에 나가서도 충분히 저희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밤 사이 수도권 지역에는 번개가 번뜩이며 천둥이 우르렁거렸습니다. 또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충청도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충청도에 10에서 30mm의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지금 붉게 나타나고 있는 남부 내륙과 일부 해안 지역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습니다. 합천은 가시거리 40m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오전부터는 비구름과 안개가 걷히면서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하고 낮 기온은 남부지방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에 체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오늘 2차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제주 경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얻고 선두를 지킨 가운데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는 고발 사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해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되 결혼식 참석 인원을 199명까지 허용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천절 연휴 제주에만 15만 명이 찾을 것이라는 예상에 연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한때 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검찰에 체포돼 조사받았습니다. 밤늦게 구치소에 수감됐던 유 전 본부장은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와서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 전 본부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은 오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입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체포된 유 전 본부장은 어젯밤 9시까지 1차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과 수익 배분 구조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또 사업 수익금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설립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원홀딩스는 의혹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 남욱 변호사의 지인인 정모 변호사가 세운 회사로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모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캐물었습니다. 녹취록엔 정관계를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의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익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핵심 관계자 8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경찰의 출국 금지 대상은 모두 8명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이한석 현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관련자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관련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50억을 근거도 없이 정성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지급한 그 배경과 대가성에 대한 수사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성남개발공사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될 부분이지 신속하게 좀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하게 됩니다. 수사 역량도 강화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담 수사팀 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올리고 인력도 38명에서 62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어제부터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 이한성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라며 경찰에 넘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의해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와 대상자가 크게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두 기관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한편 어제 상임위 국감장에서는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과 게시물 부착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각 상임위의 국감이 한때 중단되는 파행도 있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팻말을 국민의힘이 상임위장마다 내걸자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여당에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건지. 하루 종일 한다면 그럼 밖에 나가서 하시든지.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인 국감. 급기야 모든 상임위장에서 한때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감사가 재개는 됐지만 정무위는 대장동 의혹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고성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핵심 설계자 유동규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게 정치 공세입니까? 화천대유로 돈을 받은 사람 불러야죠. 왜 그걸 안 부르고 소설 쓴 사람들만 잔뜩 부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박상도들 불러주세요.
해완위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각각 대장동 의혹, 고발 사주 의혹으로 나란히 소환됐습니다.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누가 설계했느냐. 행정안전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렇게 강변했는데 거꾸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임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위는 대장동 의혹과 연관이 없었지만 위원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동안 아빠 찬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엄격했던 곽상도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자꾸 일부 의원만 타겟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50억이 보이는 게 아니고 4천억이 보입니다. 4천억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 들어가며 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는 차단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전 참여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사건 판결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무죄 취집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감장에 나온 야당 의원들은 당시 대법관들의 합의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며 재판연구관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퇴직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주도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 판결 전후에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4번을 만났다? 왜 만났겠어요? 이재명 구명 활동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 대장동 개발에 이제 화천대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김만배 씨는 이 지사 사건의 사실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 여당 측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는 무관하다며 비약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재명을 구명하게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나 대장동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합의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 조직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개가 분쟁의 종국적 효력의 논쟁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그 재판연구원의 보고서는 대법관님들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그야말로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행정처도 만들지 않는 문건을 검찰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는 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원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문건은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속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주 지역 경선에서도 과반을 얻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선거인단 6만여 명의 부산, 울산, 경남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손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제주 경선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6.7%를 얻으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공세가 집중됐지만 득표율은 지난주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35.7% 득표에 그쳤습니다. 흠이 많은 후보는 불안하다고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불안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무엇이 불안한지 압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압니다. 두 후보의 누적 득표 격차는 12만여 표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오늘 부산, 울산, 경남, 내일은 인천과 2차 선거인단까지 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58만여 명의 표심이 확인되면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지만 대장동 의혹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변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체포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선 자신의 책임을 다시 얘기했지만 관리자로서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모르는 일이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대장동 의혹이 천재 1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TV 토론에서 맞섰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내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인데 곽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후보가 먼저 공세를 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막말 발언으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겨냥했습니다. 전형적인 구태 정치 때문에 당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초유의 참패와 또 후보들의 그 유세 지원 거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보수 개멸하는데 앞장선 선봉장을 했고. 홍준표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을 고리로 반격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지금은 이제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손중성 검사하고 문제가 됐어요. 윤석열과 손중성은 이거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경제 정치의 공동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윤 후보와의 관계를 따져 묻는 질문도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만배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 2005년부터 한 11, 2년 사이까지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 부친 후보님 부친 집 좀 사주라 이런 부탁한 적 정말 없습니까? 그런 거 한 적 없고요.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논란인 곽상도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선 자진 사퇴가 낫다는 홍 후보를 제외하고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민주당이 먼저 제출하면서 선제적 조치를 놓친 국민의힘에선 지도부 간 갈등도 생긴 상황인데 곽상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에 누가 되지 않는 판단을 할 것으로 들었다고 전해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번 나가 연설했다는 발언과 파일시티 사업은 자신의 재임 시기에 인허가 한 게 아니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어젯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아파트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옥상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빗길을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커다란 물체가 날아듭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비바람에 옥상 구조물이 부서져 달리는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30살 이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옥상에 있던 뭔가 천장재 같은 게 바람에 이제 날라온 거거든요. 네. 제가 지나가는 길에 그냥 퍽 하고 떨어졌는데 차는 완전히 다 망가지고 있는데. 부서진 벽돌이 도로 위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몰아치는 강풍에 한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구청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밤 10시쯤엔 강풍으로 한 건물 지붕이 종이처럼 뜯겨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면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는 등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돌풍과 함께 내린 비로 수도권과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평택 등 일부 지역에선 한때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서울에서만 강풍과 폭우 피해가 11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486명이었습니다. 오늘도 2,000명대 중반을 넘나드는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는데요. 꺾이지 않는 확산세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가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기면서 접종 혜택은 확대됐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최근 한 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전주에 비해 증가세입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연장됐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면서 접종 혜택은 일부 확대됐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종전엔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 100명을 포함하면 최대 1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집니다. 돌잔치 참석 인원도 3단계에서는 16명, 4단계는 4명까지 가능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 혜택이 주어질 걸로 예상됐던 사적 모임 인원수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자칫 유행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해 재택치료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종전의 소아 청소년과 1인 가구 등에서 성인 경증 환자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확진자의 입원 기간이 기존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되고 환자를 분류하는 기준도 백신 접종 완료와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 개천절 연휴에 이어서 일주일 뒤 한글날 연휴까지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전국의 관광지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개천절 연휴에만 제주에 15만 명이 찾을 것이란 예상에 당국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새파란 가을 하늘 아래 은빛 억새가 출렁이는 산자락. 관광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집니다. 관광객들은 억새의 물결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즐깁니다.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마스크 꼭 쓰고 그리고 야외 위주로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여행할 계획이에요. 이번 개천절 연휴에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 관광객은 15만 명. 일주일 뒤 시작되는 한글날 대체 연휴 기간에도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급 호텔의 경우 방역 수칙상 전체 객실의 75%까지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두 차례 연휴 기간 만실 상태이고 골프장 역시 예약이 끝났습니다. 렌터카 예약률도 80%에 이릅니다. 지난달 제주 확진자의 44%가 관광객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제주도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또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발열 확인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도외 관광객들도 오실 거고 도민들도 우리 외부 타 지역으로 나갈 계획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라든지 예방접종 참여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 특히 연휴 기간 증상이 나타난 관광객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4개 선별 진료소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정맥 혈전 색전증을 포함시키라고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간으로 1일 권고했습니다. 이는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위원회가 미국 존슨앤존슨이 제조한 얀센의 코로나19 백신과 정맥 혈전 색전증의 드문 사례 간에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제품 정보에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을 빈도가 알려지지 않은 이상 반응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측에 구체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여러 차례 대화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한 남북 통신선 복원 의사와 관련한 질문에 먼저 할 얘기가 있다며 내놓은 답변입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모든 범위의 문제를 놓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ve made specific proposals for discussion with the North Koreans, but have not received a response to date. So in our outreach from the United States, and we remain prepared to discuss the full range of issues. 젠사키 대변인은 반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백악관 직접 평가는 자제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알고 있고 발사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미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성명을 냈다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통신선 복원 등에 따른 남북 간 추가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지지와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로 소집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공동성명 채택 없이 1시간가량 논의 끝에 산회했습니다. 회의에선 상임이사국 프랑스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심각하다며 성명 채택을 요구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분석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던킨도너츠 안양 공장에 위생 문제를 제보한 직원이 어제 기자회견에 나와 자신은 영상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SPC 측은 범죄 행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안양 공장 외 나머지 4개 공장의 수업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던킨도너츠 안양 공장 위생 문제를 촬영해 제보한 A씨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던킨도너츠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자신이 도넛 반죽을 일부러 오염시켰다는 사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환기시설에 맺힌 유증기 방울을 일부러 도넛 반죽 위에 떨어뜨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올라가서 작업하는 자리만 그렇게 긁은 상태고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은 유증기에서 나온 그 기름녹 같은 게 실제로 그 주걱으로 긁은 부분이 아닌 반대쪽에 나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자신이 촬영한 비위생적인 모습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이상 청소를 하지 않았고 우리 회사의 생산 환경이 바뀌고 좋은 도넛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고액 제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측 CCTV와 제보 영상을 비교 분석해 사측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PC 측은 제보자에 대해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진은 던킨도너츠 공장이 비위생적으로 운영됐다는 제보를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한 전직 던킨도너츠 직원은 항상 위생이 불량한 건 아니지만 바빠서 청소를 건너뛸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생산 라인을 세워야 클리닝 타임을 가질 수 있는데 물량이 몰리면 청소 없이 출고부터 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안양 공장 외 전국에 있는 4개의 던킨도너츠 공장에 대해서도 위생과 해썹 점검을 실시한 뒤 어젯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생 불량 등이 확인돼 4개 공장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SPC는 모든 사업장과 생산시설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설비를 더 자주 세척하겠다며 다시 한번 공식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요즘 주인 없이 손님이 알아서 계산을 하는 가게, 이른바 무인 점포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죠. 손님의 양심에 맡기는 건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가게 수만큼 양심을 저버린 좀도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이 가득한 무인 점포. 한 남성이 비닐봉투에 과자를 골라 담아갑니다. 닷새 뒤 같은 가게를 다시 찾아와 이번엔 음료수를 가득 담아갑니다. 하지만 자율 계산대는 매번 그냥 지나칩니다. 이 남성의 절도 행각은 이 가게에서만 보름 동안 10번 반복됐고 모두 2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그냥 돈 물어주는 걸로 해갖고 그냥 가져간 거 물어주는 걸로 해서 그냥 협의해 끝났어요. 최근 무인 점포에서 절도 행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전국의 무인 점포 절도 검거 건수를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2019년에는 17건, 지난해에는 31건을 거쳐 올해는 137건으로 늘었습니다. 절도 발생 빈도가 불과 2년 만에 8배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누적 절도 건수는 1,600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무인 점포 절도는 무엇보다 범행 현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라온 물건의 일부만 계산하거나 결제하는 신용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렵사리 범인을 잡더라도 피해액이 적은 경우가 많고 범인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아 무조건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2명을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해서 잡았는데 금액들이 큰 것도 아니고 근거를 토로한 것도 아니다 보니 경찰은 무인 점포에 대한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과자 한 봉지쯤이야 하는 비양심을 막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제 부산에선 한 출소자가 가석방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도주 11시간 만에 붙잡긴 했지만 부실한 전자발찌 관리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다가구 주택 입구로 들어갑니다. 1분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도로를 따라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전주교도소에서 특수강도죄로 2년 넘게 복역하다 출소 7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된 40대 이모 씨입니다. 남은 7개월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 했지만 가석방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겁니다. 해당 남성은 이곳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자른 뒤 전자발찌와 절단기를 모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는 건 4시간 하네. 그 정도까지 바로 경찰서로 요청해가지고. 전자발찌를 끊고 택시를 타고 달아났던 이 씨는 도주 11시간여 만에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로부터 이 씨를 넘겨받은 보호관찰소는 도주 이유와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15번째입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까지 저지른 강윤성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업용 절단기로 쉽게 절단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자발찌 재질과 경보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대부분 비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충청도를 중심으로 비가 좀 오다가 오전부터 전국이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시월로 접어들었는데도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6도, 사천과 순천이 31도 등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선선해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쾌청하겠지만 대체 공휴일인 모레는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전후까지는 남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9도, 여수가 19.9도, 부산이 20.2도로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하고 낮 최고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사흘 연휴가 이어집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가 확대된 덕분인데요. 하지만 대체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게 잡아도 455만 명에 이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5인 이상 사업장만 보호하고 있는 노동법 체계 때문이죠. 이런 노동법 탓에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꼼수가 적질 않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분양대 행사에서 상담사로 일했던 김소연 씨. 지난 5월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일회용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짐 싸 그러면 군말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김 씨와 함께 일한 동료는 모두 50여 명.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이 모두 개인 사업자라며 아예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셨으면 근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건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어요? 보통은 아침 10시까지 들어가서 출근부 사인을 해요. 퇴근 시간도 저희 마음이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항상 업무일지 써야 되잖아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노동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인정해 김 씨를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례도 들어보셨어요? 5인 미만 쪼개기 사업장? 저하고는 좀 틀린데 호텔이라고는 들었어요.
4호점에서 실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10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24시간 격일제. 이수영 씨도 5달 동안 일했던 호텔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루를 쉬게 해달라고 했다가 잘렸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휴일도 야간 수당도 보장하지 않는 작업 환경에 황당한 해고까지.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5호점까지 있는 이 호텔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각 호텔 지점이 모두 별도의 회사로 등록돼 있는 겁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셨어요? 기본적으로 15명 정도? 단톡에 이미 적어도 한 15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같은 직원이라고 생각이 숙박 대실 상황 카톡에 올리세요 하면은 1호점 숙박 몇, 2호점 숙박 몇. 고용노동청은 이 호텔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법과 꼼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노동청에 고발한 기업체만 100곳에 이릅니다. 해고나 여러 가지 의무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 자유이용권처럼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가운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무려 65%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석탄 공급 부족과 탄소 배출 제한 등으로 중국의 전력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중국 광동성이 지방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기가 코로나 이후 최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밤늦은 시간 광둥성의 한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전기 공급이 안 돼 밤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발전기 추가 사용이 늘면서 기업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现在这个限电问题嘛，然后就我们供应商自己要投入额外的成本去完成事情。 랴오닝에 있는 이 제조업체는 공장 가동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很担心就是以后就是经常的去限电，因为限电咱们就不能生产。 중국 지방 정부 31곳 중 20곳이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제조업 중심지인 광둥성이 처음으로 피크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25%나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려 발전업체들의 생산량을 늘리고 소비자들의 전력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商务部将密切关注商务领域行业企业运营情况，及时帮助企业协调解决可能面临的困难和问题。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 석탄 공급 확대 등 전력난 해결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경기는 하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인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지난달 49.6으로 기준인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낮아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조업체의 생산 차질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력난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더욱 커지면서 지난해 V자 반등에 성공했던 중국 경제 회복력이 1년 만에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를 추진하는 무슬람 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에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를 제기할 것과 무슬림 대상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북구 주택가의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입니다. 주민들이 기도 소음 등의 이유로 사원 공사에 거세게 반발하자 자치단체인 대구 북구청은 지난 2월부터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는 이렇게 건립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고 공사장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승용차가 막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차별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자치단체와 반대 주민들의 대응에 제동을 걸고 대구 북구청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도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만큼 금지나 단속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민 민원이라는 것이
이슬람교에 대한 선입관에 기반한 근거 없는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uslim student community is feeling very happy about this decision because we appreciate it, and this is what we expected from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organizations. 주민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보다는 뭐 지금 외국인들 뭐 우선적으로 대해주니까 그게 참 안타깝지. 그렇게 됐으면 한올 없으면 더 알아서 하락하죠. 대구 북구청은 인권위 결과를 수용해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행정소송 결과도 남아있어 갈등이 당장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수출이 2달 만에 새로운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9월 수출액이 558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 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넘어 중소 중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수출액은 558억 3천만 달러입니다.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월 수출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 일수가 이틀이나 줄었지만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쓴 겁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21억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과 철강, 디스플레이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와 시스템 반도체 같은 유망 신산업의 수출액도 각각 46%와 32% 증가하며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등도 역대 9월 수출액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어떤 소비 시장의 흐름 변화나 이런 것들을 잘 쫓아가고 있고 또 온라인 수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잘 적응돼 가고 있고. 다만 자동차와 조선, 가전, 2차 전지 등은 반도체 수급난과 추석 조업일수 부족 등으로 9월 수출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516억 달러를 기록해 1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3분기부터는 수출 실적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1, 2분기 실적을 뛰어넘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세계 교역량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갖춰지고 있는 만큼 이런 수출 호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수억 원씩을 들여서 만든 각종 공공서비스 앱들이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민간 앱들이 많아서 공공앱 사용자가 적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피해기 대상으로 분류한 전국의 공공앱만 120개가 넘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노인 안심 귀가와 자녀 위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앱 서산 안심직입니다. 충남 서산시가 2년 전 1억 4,800만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 한 해 유지비만 1,7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앱을 내려받은 횟수는 2년 가까이 3,300회에 불과합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성과 평가에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고 이제 시중에 아동이나 노인 그런 보호 어플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크게 써봐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는 않았어요. 자치단체는 단순한 사용 실적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선 안 된다며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면 진짜 값으로 매기지 못할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2016년 경남 창원시가 만든 나온나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관광지를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앱의 제작비만 5억 6천만 원. 앱을 내려받은 횟수가 4년 동안 6,200차례에 그쳐 역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웹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만든 공공앱은 모두 346개. 이 가운데 37%인 128개가 성과 미달로 인해 폐기 대상입니다. 이 앱들을 만드는 데 들어간 제작비만 3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금리는 오르고 대출 받기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고공행진을 하던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수도권에 만 가구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형이 16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6천만 원 내려간 금액입니다. 뜸해졌어요. 지난달하고 또 틀려. 여름 전으로 매매가 됐었어요. 17억까지 된 것도 다 여름 전으로.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 4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0% 정도 줄었습니다. 거래가 뜸해지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폭을 이어가던 수도권 집값 상승률도 주춤해졌습니다. 주택가격 흐름의 선행지표로 보는 매매수급 지수도 오름세를 멈췄습니다. 여전히 지수가 100을 넘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많지만 심리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계대출과 관련된 규제책이 나올 거잖아요. 돈줄을 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한두 주 정도의 변동률로 이제 시장을 안정세로 접어들거나 이렇게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민주당과 정부는 매수 심리를 잡기 위한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대림역과 화곡이동 주민센터 주변 등 노후 주거 지역을 개발해 수도권에 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신속히 완료하고 주민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개발을 위해선 주민 동의 확보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강원도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하순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에 단풍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708m, 설악산 정상 곳곳에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나무마다 붉은 옷, 노란 옷으로 갈아입고 등산객을 맞이합니다. 정상에서 시작된 단풍은 벌써 산 전체의 20%를 물들였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울긋불긋하게 지금 잘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300고지까지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단풍은 지난해보다 이틀 늦어졌습니다. 설악산 이외 다른 지역 산 정상에서도 이렇게 곳곳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1,400m가 넘는 바랑산도 물감을 풀어놓은 듯 고운 자태를 선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뭔가 좀 갇혀있던 느낌이 좀 이렇게 확 트인 느낌, 가슴이 쫙 아주 그냥 벌어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올해 단풍 절정은 지난해보다 사흘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이달 하순을 전후해 가장 붉게 물들겠고 한라산은 다음 달 초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가 일주일 간격으로 이어져 단풍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대형 버스의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을 금지시키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개천절이 함께하는 황금 연휴에 어디로 여행 계획을 세우셨나요? 오전 8시가 되기 전인데도 경기권 곳곳으로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붐비다 보면 오늘 최대 정체 시간대인 오전 11시 무렵 서울 요금소부터 부산까지는 최대 6시간 50분, 또 강릉까지는 5시간 10분까지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간 정체가 가장 심한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막힙니다. 강일부터 화도까지만 해도 40분 이상은 잡아주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외곽 쪽은 경계권에서만 15km 구간 막힙니다. 둔대와 부곡 또 용인 주변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원권에서 아직까지 정체는 없지만 곳곳에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비상등 잘 활용하시고요.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에서 동탄과 남사 사이로 어렵고 충청권에서는 천안분기점 주변에서 혼잡이 이어집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방침을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는 방역 목표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석 달 가까이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여전하지만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중증 환자가 줄고 커지는 국민적 피로감과 경제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정부는 향후 2주간이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어지는 사흘 연휴 기간에 모임과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 발표는 두 가지 배경으로 요약됩니다. 11월 위드 코로나 실시를 밝힘으로써 정부 방침의 예측성을 높이고 조속한 시행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실망감을 달래는 한편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을 통해서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병상 확보나 재택치료 여건 개선 등의 시간을 벌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는 우선 백신 접종 가속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까지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백신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률을 높이는 데도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미접종자에게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1, 2차 접종 간격도 6주에서 4, 5주로 줄인 만큼 접종 완료율도 종전보다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향후 2주를 포함해 10월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달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최대한 높이고 신규 확진자 확산 속도는 최대한 낮추고 동시에 병실과 의료 인력 등 총체적인 방역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백신 접종률을 높여 위드 코로나로 돌아간 나라들의 성공과 실패 상황을 분석해 이른바 한국형 위드 코로나 지침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지금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전국에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10월로 접어들었는데도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 사천과 순천이 31도 등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침 저녁에는 선선해지고 있어 일교차가 15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전국이 쾌청하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동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 유지하면서 안전 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충청도에 비가 좀 오다가 오전부터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하고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